안녕하십니까. 북경근대사연구소 소장 김한근입니다. 부산 중구 역사와 문화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산의 외관 역사와 초량 외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부산의 지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살기 좋은 고장을 이야기를 할 때 삼포지향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있는 도시를 아주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산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산, 강, 바다 외에 거대한 저수지도 있고, 그러다가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온천까지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포지향이 아닌 오포지향의 도시 부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부산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이자 세계 어느 도시와도 비교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이 지니고 있는 이런 역사 문화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산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먼저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에 세워진 부산포 외관을 비롯해서 조선 시대의 그 한일 간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이 외관의 역사가 부산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마지막까지 초량 외관으로 이어졌다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보기 드문 사례의 어떤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진왜란 첫 격전지이자 부산포 해전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용복이라는 한 어부가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 막부에까지 가서 재인식을 시켜준 역사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개항 첫 도시가 또한 부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란 수도 부산은 1023일 동안 정부를 대신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되는 4.19 혁명의 출발점도 어찌 보면 부산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산만에 떠오른 김주열 군 사진을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일면 톱으로 특종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4.19가 전국에 걸쳐서 들불처럼 번졌던 이러한 것이 부산일보 한 기자의 이 특종에 의해서 시작됐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4.19 관련해서는 마산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마산 시민들의 어떤 역량들을 표현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종감이 되도록 보도했던 것이 부산 지역의 한 언론사였다. 그리고 79년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 이러한 것들이 부산 지역에서도 꾸준히 일어났던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민주화운동의 어떤 시발점도 부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외관의 역사, 그리고 이 임진왜란의 역사, 그리고 근대개항 첫 도시, 한국전쟁 피란 수도, 민주화의 성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보면은 타 도시와 비견할 수 없는 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어떤 독창성들, 그리고 부산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시기에 아니면 때에 부응해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 부산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하나인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뭐 어떤 의미냐? 조선시대 조선 속의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이자 통상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무역과 외교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면 조선 정부는 왜 외관을 만들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후기에 최영 장군과 함께 나타난 신흥 무관 세력이었습니다. 이 고려 말, 물론 이제 삼국시대부터도 시작되었지만 고려 말기쯤 되면은 이 왜구들이 한반도를 오락질하는 아주 극성을 이루는 시기들이 됩니다. 이제 이러할 때에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왜구들을 이제 섬멸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태조가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난 이후에 북방의 여진족 문제와 남방의 왜구 문제가
이 국방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던 거죠. 근데 북방의 이제 여진족 부분은 어떤 면에서 그쪽에 뭐 요즘 말해서 뭐 안 좋은 표현으로 사대로서 이 교린을 하면 되었지만 이 남방 지역에서 출몰하는 왜구들 문제는 그러한 것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이것을 모두 이제 국방상, 그러니까 군사상 문제로서만 해결을 한다면 이 비용조차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을 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태조 초기에 일본의 여러 섬을 중심으로 이제 이 출몰했던 이 왜구들을 어떻게든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유화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해상 도둑질을 하던 이 왜구들을 무역과 외교의 어떤 통상자로서 이래 전환을 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왜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선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만들어진 왜간 자체가 보면은 그들의 요구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극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왜구 문제를 조선 정부가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왜간을 설치하고 그 속에서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외인들과의 어떤 접촉을 최소화하는 공간이 이 왜관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국시대 이래 고려 때까지, 특히 뭐 조선 초기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는 왜구로 인한 피해가 막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이 골머리를 앓게 되고, 그리고 해안 지역에 많은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 왜구로 인한 이 시달림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국 공도정책, 즉 섬을 비우게 하는 이런 정책까지도 뭐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어지러웠던 것을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태종 7년인 1407년에 일본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왜관이었다. 그래서 이 포소 세 군데의 포에 만들었다. 그래서 부산포, 지금 현재 자성대 일원과 그리고 현진의 웅촌에 있는 제포, 이 두 군데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왜관이 이제 확대되어 가는 이제 과정이 되는데, 어쨌든 1407년 이후 1872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왜관 점령으로 인해서 폐쇄되기 전까지 무려 465년간 한일 간 외교와 무역의 루트가 되었던 곳이 이 왜관이다. 그리고 왜관의 시작과 끝이 이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왜관이 언제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15세기 초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몰려드는 일본인에 대한 어떤 통제 정책의 하나로서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 왕조가 탄생한 1392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약 14, 15세기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폭력 집단들을 이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왜관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구에 대한 시책을 조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측면에서 이 왜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편으로는 이 능동적으로 무력 토벌을 함과 더불어서 외교적 측면에서는 회유 정책을 쓰는, 소위 말해서 강원 양면을 구사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이 왜관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왜구의 금압, 즉 왜구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이제 막는 것과 더불어서 그 왜구들에 의해서 납치됐던 포로송환 문제까지, 특히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한 포로송환 문제까지도 이 왜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통신사, 회례사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막부 장군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물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막부에서도 바랐던 이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일본 막부에서도 역시 이제 이렇게 국왕의 이름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왔는데, 당시 일부 왜구들은 이 일본 국왕이 보내지도 않은 사신임을 그 위장을 해서 뭐 우리 측에 이제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내쫓아도 이것저것 섬으로 이 출몰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이 사례, 그리고 또 뭐 있지도 않은 가공의 섬을 이제 빙자해서 그 섬의 자신을
이제 다스리고 있다 해서 조선 정부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골머리를 앓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막부와의 어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일본과 조선의 중간에 있는 대마도, 이 대마도주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이 조선과의 관계에서의 이 우월한 지휘권을 이제 부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대마도주로 하여금 무역 통제의 어떤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무역상의 특권을 부여받은 이제 대마도주는 이 그로 인한 자신의 이제 경제력 기반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이 순환 조종자 역할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구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그 투항 또는 귀화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 향하외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들에게는 이제 명예상의 관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수직외인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 수직외인들이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흥리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역 특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외관의 기원이 초기에는 외리, 즉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 이 외관을 설치하기 전에 외리를 만들었을 때 이들에게 대한 어떤 통제된 공간을 별도로 주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역 때문에는 배들이 이제 점차 증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박처, 즉 이 배들이 될 수 있는 곳이 특정하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말썽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물무역, 밀무역,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밀수도 있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군사 시설들이 노출되는 이러한 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부산포 현 자성대 일원과 진해제포 두 군데에 먼저 외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이포 시대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 도항지 가운데서 이 상경이 허용된 이 일본 사절들이 있습니다. 일본 막부 즉 국왕의 사절로서 온 사람들은 이쪽에 이 해안 지역, 그러니까 부산포나 제포에서 이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서울 한성으로 연결된 객관에 가서, 거기를 이제 이 동평관이라고 불렀죠. 이곳으로 접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 특수한 어떤 사절들의 어떤 예였고, 대부분은 보면은 이 제포와 부산포에서 이들을 이제 맞이하는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서울 이외, 서울의 이제 동평관 이외에 마련되었던 것이 1407년에 부산포와 진해 제포에 있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 간의 교역들이 이제 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상당히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1418년, 그러니까 1407년에 개설되고 난 11년 뒤에는 울산 연포와 그리고 고성 가배량에까지 이제 두 곳에 이 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항거외인, 즉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당분간은 지낼 수 있는 외인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포, 제포, 이포 시대에서 울산 연포와 이 고성 가배량의 사포 시대로 이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이 뭐랄까요, 조선 초기에 한일 간의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 무역과 외교의 공간으로서 이 존재하는 것이 이 외관의 출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구들의 이제 한반도에 대한 노략질은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고려 말 그 무신으로 등장한 이제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이 이제 이 한반도 서남 해안 지역에 출몰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략질,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태조와 태종 때에 이르러서 이들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이제 평화의 어떤 통교자로서 이들을 이 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그 외인들의 왕래를 허용하는 특정 공간에서 만든 것이 이제 외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외인들의 어떤 통교를 허용하고 나니까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정박하는 이제 외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태종 때에 이르러서 1407년에 동래 부산포와 웅천 내이포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울산 연포와 고성 가배량의 이 각각 네 군데에 처음에 두 군데에서 나중에 이제 11년 뒤에 두 군데를 더 합쳐서 네 군데에 이들을 이제 정박하는 포소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세종 1년 때에 대마도 정벌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네 군데 포소, 즉 개항장이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1510년인 중종 5년에는 또 삼포에 외란이 일어나면서 또한 폐쇄가 됩니다. 그러다가 1512년, 그러니까 이 2년 뒤에 임신조약으로 인해서 국교회복을 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이제 제포에만 처음에는 이제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부산포를 추가했죠. 그러다가 1541년에는 제포에서 이제 조선인 관병과 외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또한 무리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 제포를 폐쇄하고 외관을 부산포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44년에 사량진 외변이 또 다시 또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통교가 중단되면서 외관도 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1547년에 정미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부산포에만 또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또한 약 10년간 외관이 또 폐쇄되는 역사. 그러다가 이제 1607년, 즉 선조 40년에 국교회복과 더불어서 이 부산포, 즉 부산항 내에 그리고 이제 두모포에다가 새로이 이제 설치했다가 1678년 초량으로 옮겨간 이런 외관 변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1407년에 부산포 외관이 설치되고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폐쇄되었다가 1601년 혹은 1603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령도 가외관이 설치되고 그리고 1607년에 지금 수정동 두모포 외관이 설치가 되고 여기서 약 한 70년 정도 있다가 1678년에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초량외관으로 이전을 했다가 1872년 일본 외무성의 압박에 의해서 초량외관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자, 삼포외관이 성립되면서 이제 외란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건국 직후에 왜구들을 이제 금지하고 조선인 송환을 위해서 이 일본 막부와 영주들과의 어떤 외교 고섭을 전개하면서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유책을 추진해서 이 1407년에 부산포와 내이포에 외관을 두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록들을 보면 이들 외관 가운데 제포외관, 지금 이제 진해 웅천이죠. 이것이 가장 이제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명나라 여진족 그리고 유구 오키나와 이제 태국과의 국가와도 이제 교류를 했고 이들 국가 사절이 묵는 객관을 두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외국의 건절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안을 강구했지만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여기저기 항구에서 오는 외인들이 있는 뭐 자신들이 이제 있지도 않은 섬을 가공해 섬을 이제 만들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일본 막부의 어떤 이 사신으로 위장을 해서 온다든지 하는 이런 작패들이 이제 끊이질 않다 보니까 결국 세종 원년에 이 왜구들의 최대 소굴로 지목된 대마도 정벌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마도 정벌로 인해서 약 4년간 외관은 이제 폐쇄가 되고 조선 정부의 외관 폐쇄 단행은 이제 사실 대마도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왜? 일본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었고 조선에 의존해서 그들의 이 모든 경제권들이 이제 이 영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외관 폐쇄는 대마도로서는 굉장한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대마도주의 이제 간곡한 요청이 이제 조선 정부에 있게 되고 결국은 1423년에 이 부산과 제포 외관을 이제 다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426년에 연포 외관도 다시 개방되면서 이제 삼포 외관이 됐던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가배량 외관은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대마도 정벌에 대한 어떤 징벌 효과로 인해서 삼포 외관을 통한 양국 간의 교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은 이제 조선 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죠.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모든 어떤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정부로서는 그들이 웬만한 어떤 이 잘못들은 또 묵인을 해주면서 어쨌든 양국 간의 평화의 기간을 이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1510년에 삼포의 포소 그 외관에서 동시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폭동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삼포이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니까 1506년에 이제 중종이 정치개혁, 사실 조선조의 중종 시대에는 많은 정치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외관 내 외인들에 대한 통제책을 그 전보다도 상당히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불만이 이제 고조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외관 거주 외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빈번해지다가 결국은 제포회관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삼포회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이제 삼포의 외관을 바로 폐쇄를 시켜버리고 일본과의 교역을 이제 단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조선에 의존해 왔던 대마도 입장에서는 당장 물자 곤란을 느끼게 되니까 일본의 그 종리막부를 통해서 조선의 교역 체계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즉 대마도로서는 조선 정부의 이야기를 해봐야 먹혀들질 않으니까 일본 막부까지 끌어들여서 이 외관을 이제 재개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 정부 내에서도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서도 결국은 그 외인과의 어떤 이 대대적인 충돌, 즉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외관을 통한 회유책이 그동안의 어떤 성과들로 봐서도 필요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교육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재개하게 된 동기는 대마도 즉 스시마 섬이 전통적으로 외구 근거지이지만서도 이들이 만약에 생활 필수품들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금 외구로 변신을 해서 도둑질을 해오면은 결국 그 조선 내 이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대일본 정책의 강경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안 방어는 강화하는데 외관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고육책을 쓰게 된 거죠.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구들을 막기 위해서 해안 방어에만 강화를 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양면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외관 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물자 가운데서 뭐 후추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조선에서 나지 않는, 그리고 또한 조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들은 이들을 통해서 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 우리로서의 어떤 뭐 절박함도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강화를 하는 조건으로 삼포회란의 주모자들을 참수해서 헌납할 것과 그리고 포로송환 등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 이래서 1443년 세종 25년에 개해 조약을 체결했던 것을 폐기하고 그 앞에 이제 조약 체결을 폐기하고 새로이 임신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조약은 개해조약에 비해서도 일본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서도 이 당시 외관은 조선 정부가 굉장히 자주적으로 일본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종 7년에 맺은 임신조약 이후로는 제포에만 단일외관으로 개방했다가 이후 10년 뒤에 1521년에 부산포 외관을 다시 개방해서 제포와 부산포 두 곳의 외관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종 39년인 1544년, 그러니까 다시 개방한 약 23년 뒤에 외선 20여 척이 통영의 사량진을 침범하고 사람과 말을 약탈해가는 사량진 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조정에서는 이런 거듭되는 외인들의 이제 조약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다가 사량진 외변을 계기로 해서 임진조약을 폐기하고 외인들의 조선 왕래를 또한 은금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또한 단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대마도주를 통해서 통교를 또한 강력하게 또한 요청을 해오니까 이 조선 정부에서는 외인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국왕사의 통교만 허용하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굉장한 강경책으로 이제 밀어갑니다. 왜? 그동안에 이 통제를 했다가 풀어주고 그들이 어느 정도 말을 듣는가 싶더니 수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적폐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본의 간청과 더불어서 국왕사의 내왕에 따른 외인들의 현실적인 이제 어떤 이 조선 출입 현상을 인정을 하고
1547년 즉 중종 39년에 체결한 이제 정미조약을 통해서 이 일본들의 내왕을 다시 또 허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미조약은 앞에 임신조약보다도 더 강화를 하는 그 외인들에 대한 통제를 또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국교가 재개가 됩니다. 어쨌든 사량진 외변 등 이제 빈번한 외변으로 인한 외관 폐쇄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세견선이 줄어드는 이런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니까 이 폐쇄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할 때는 세견선의 숫자를 그 전보다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아주 강경한 강공책을 조선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서도 이후에도 왜고들의 이제 불법적인 침입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런 사량진 외변 이후에 이제 정미약조를 통해서 일본과 이제 통교를 재개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외인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책의 일환으로 이제 제포회관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군데 외관이 있으면 우리도 이들을 관리하는데 힘이 드니까 결국은 부산포 외관만을 이제 단일 외관으로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산포 외관으로서는 이제 병합의 필요성과 이제 방침을 명종실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정조 때 이 무리들을 본포 즉 제포에서 접대하고 있었으나 본포의 해중에는 섬이 심이 많아 이 무리들이 조공을 빙자하고 여러 섬에 숨어 정박하거나 드나들며 협박하여 약탈하여 1년에 살해되는 수가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데 경호의 변 즉 삼포회란에 이 무리들이 역시 은밀히 정박하여 작당하는 자취가 있어 뒷날의 폐단이 막대함으로 조정이 거듭 수기하여 이 무리들을 부산에서 접대토록 하였다. 부산은 항구의 생김새가 바라보는데 가리움이 없다. 즉 부산 앞바다에는 다른 섬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외인들을 다스리기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이 무리들이 왕래하는데 몰래 숨어들 곳이 없다. 즉 풍파로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로 이 무리들은 부산포로서 병합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적국의 도를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에 관방의 시설을 하여 쉽게 철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제포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있다 보니까 외인들이 숨어서 작폐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부산포 같은 경우에는 이 항로도 길고 풍랑도 심한 해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사연들이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훨씬 수월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갔다고 명종실록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삼포회란, 사량진 외변 등 왜구들의 횡포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제재들 그리고 제재 조치로서 세견선을 엄격하게 이제 통제했다고 하는데 이 조선 정부로부터 물자 보급을 받아야 되는 이제 대마도 외인들은 이 완화 조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왔지만 조선 정부 통제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 조선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이로 인한 이제 외인들의 어떤 불만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1555년에 명종 10년 때입니다. 이 70여 척의 배로 전남 연안 지방을 이제 습격하는 이제 만행을 또 자행을 합니다. 왜? 우리 측에서 주는 세견선을 통제책으로서 자꾸 줄여나가니까 그들로서 물자 부족으로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제 영암의 그 단량성, 그리고 어람포, 그리고 진도의 금각과 남도 등의 보루를 불태우고 하는 뭐 인명을 살해야 하는 등의 어떤 만행을 이제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흥과 강진에도 이제 뭐 침입을 하는 이러한 그 우리로서는 이제 적당한 통제를 통해서 이들을 회유하고자 했지만서도 이들이 통제에 응하지 않고 이런 작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왜구를 토벌하고 영암에서 이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조선 정부의 강공한 이들의 금합 정책을 쓴 이후로 이 대마도 도주는 이 외변에 가담한 왜구들의 이제 목을 베어 와서 조선 정부에 사죄를 하고 세견선의 보호를 거듭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그들의 이 잘못을 뉘우친 데 대해서 승낙을 하고 세견선 5척과 더불어서 이들에 대한 통교를 허용하는 것을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